여러분은 터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이 나라를 그저 관광대국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관광대국은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든, 어떤 기관에 조사하든 최소한 10대 관광국에는 항상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 볼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만큼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운 세계사에서는 이 나라의 전신인 셀주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을 간략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나라 정도로 취급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세계사에 끼친 이들의 흔적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세계 역사의 절반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도 터키를 만났다. 세상의 절반을 보았다입니다. 과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터키로 여행을 떠나보죠. 먼저 지도상에서 터키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곳이 터키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고 동유럽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파란 점선으로 표시한 우리나라와 위도는 비슷한데 크기는 남한의 8배, 남북한의 3.5배입니다. 터키 주변으로 지도를 좁혀보죠. 터키는 정확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명의 교차로라는 표현이 헛된 표현이 아닙니다. 터키는 또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의 97%가 아시아 땅이고 3%가 유럽 땅입니다. 터키의 아시아 땅은 소아시아 또는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고원입니다. 아나톨리아는 그리스어로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이 땅을 통해 전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얻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문명이 전해진 통로가 바로 아나톨리아인데 이는 문명이 전해진 곳이자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더 좁혀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두 개의 해협을 살펴볼까요? 이스탄불이 품고 있는 마르마라해와 북쪽의 흑해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 그 남쪽으로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이어주는 다르다넬스 해협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지도를 이스탄불로 더 좁혀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왼쪽, 즉 서쪽이 유럽 지구이고 오른쪽, 즉 동쪽이 아시아 지구입니다. 유럽 지구는 골드논이라는 물길을 중심으로 위쪽이 신시가지, 아래쪽이 구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경입니다. 트로이는 다르다넬스 해협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였는데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무역 요지로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샘한 그리스 연합군이 그들의 부를 빼앗기 위해 침략한 전쟁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후에도 터키 땅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제국과 그 제국들이 다툰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기원전 13세기 말에는 역사상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영토가 됐고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에는 아시리아 제국, 기원전 5세기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 되는 등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의 모든 제국이 터키 땅을 차지했다는 점은 그만큼 중요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모든 전쟁이 이 땅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기원전 5세기 말 그리스를 상대로 한 페르시아 전쟁도 이 땅을 거쳐 이루어졌고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원정도 이 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133년에는 서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마침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추후 이 땅을 발판으로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이 땅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활동 무대였던 만큼 그 시대의 유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스 시대 유적인 셀수스 도서관, 로마 시대 유적인 파무칼레, 인근의 히에라폴리스, 기독교 초기 기독교 박해의 상징인 지하도시가 있는 카파도키아, 동로마 시대의 유적인 아야소피아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터키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터키는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다른 곳입니다. 터키인들의 조상은 원래 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가장 최초로 움직인 민족은 흉노족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지던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경 중국 북방에서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족이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한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안정을 찾은 중국인들에게 밀려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게 최초의 대이동입니다. 이후 서기 5세기에서 8세기경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시절을 거치며 중국을 괴롭히던 북방의 돌궐족이 역시 당나라 시절 중국의 정치가 안정되자 서쪽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두 차례의 대이동을 통해 서쪽으로 간 흉노와 돌궐족은 같은 민족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점차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등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큰 제국으로 발전한 셀주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 이전에 이미 100여 개의 나라를 건국하기도 합니다. 언뜻 들 수 있는 나라만 해도 훈 제국, 위구르 제국, 아바르 칸국, 카라한조, 가즈나 제국, 카잔 칸국, 크리미아 칸국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짐작이 가겠지만 지금의 터키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과거 고대부터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히타이트나 아시리아, 페르시아인도 아닐 뿐더러 그리스나 로마인들도 아닌 흉노와 돌궐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터키는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다른 곳입니다. 이 땅에 지금의 터키 민족이 들어온 것은 1000년 전으로 이들이 그 이전에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민족들을 내쫓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그곳에 살던 민족들과 피가 섞여 아시아인들과는 다른 서구적인 외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좀 더 나아가 보죠. 흉노와 돌궐족의 서진이 이뤄지던 중간기인 서기 3세기경 아나톨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당시는 로마 제국이 3세기의 위기를 거친 뒤 동서로마가 분리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앞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네르바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아토니누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오연제 시대, 즉 서기 96년부터 180년까지 80여 년의 황금기를 팍스 로마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최대 영토를 이루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황제에 대는 능력을 갖춘 양자들에게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유능한 후계자를 미리 양성했던 거죠. 특히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인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황제 트라야누스 때는 최대 영토를 확장해 지중해를 우리의 호수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후 위기가 찾아오는데 공교롭게도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친아들 콤모두스에게 제위를 물려준 이후부터 혼란이 이어지며 국력이 기울었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에는 황제가 26명이나 탄생했을 정도로 혼란한 군인 황제 시기로 점철됩니다. 각지의 군인들이 저마다 장군들을 황제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켜 황제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중 18명이 살해되고 황제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물러난 황제도 2명이나 됐습니다.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처형되는 불운도 겪었습니다. 이 같은 오랜 혼란을 수습한 인물은 284년 역시 쿠데타로 황제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286년 로마 제국 전역을 4개로 나눈 뒤 4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4분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도는 4분 통치 지역을 표시한 것이며 각 지역의 수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4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통치 지역의 수도도 니코메디아,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트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아나톨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이미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중요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를 포함한 지역의 수도 또한 오늘날 밀라노로 정할 정도로 정치 행정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두 중 한 명인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다른 3곳의 황제들을 물리치고 324년 재통합에 성공해 단일 황제가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재통합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감을 받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어 로마 제국 재통합에 성공하고 나서 1년 뒤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통일하기까지 합니다. 니케아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닉입니다. 나아가 콘스탄티누스는 330년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전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이미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추종하는 기독교도가 많은 동방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가 천도한 새 수도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도시라는 뜻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불렸고 지금은 이스탄불로 불리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배후지인 아나톨리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된 기독교는 380년 테오도시우스에 의해 국교화되는데 테오도시우스는 395년 숨을 거두면서 큰아들 아르카디우스와 작은 아들 호노리우스에게 동서 로마를 분리, 통치하도록 하는 유언을 남겨 이후 동서 로마가 분리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즈음인 4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해온 훈족이 로마 제국 북동쪽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을 위협합니다. 훈족 역시 그동안 꾸준히 서진해왔던 돌궐족의 후예로 전해지는데 이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동고트족과 루마니아 지역에 살던 서고트족이 훈족에 밀려 서로마 경내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후 반달족, 부르군트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등이 서로마 영내로 이동을 단행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은 5세기 초 잉글랜드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게르만족의 이동 또는 침략이라고 하는데 이중 갈리아 지역으로 밀고 들어온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수립한 이후 동로마와 함께 훈족을 물리치고 게르만족들을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76년 게르만족 출신인 오도아케르라는 인물이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여전히 강력한 황제권을 중심으로 게르만족들과의 다툼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인 552년에는 이탈리아 전역을 포함해 서로마 지역 대부분을 게르만족들로부터 회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인 565년 서로마 지역을 영구히 게르만족들에게 잃고 동로마 지역에 국한된 통치권만 유지합니다. 이어 7세기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그리스화되면서 과거의 로마 제국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동로마를 과거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로 보며 명칭도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나라를 비잔티움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1453년 오스만에 의해 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는 과거 비잔티움이었던 도시를 수도로 하는 제국이라는 뜻으로 후에 서구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서로마 지역을 차지한 게르만족인 프랑크족은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가며 결국 481년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합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영국과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등 서유럽 중심부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왕조가 바뀌는데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 즉 재상이던 피핀이 750년 역성혁명을 일으켜 카롤린거 왕조를 개창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서로마 지역이 게르만족들의 본거지로 변화하는 동안 동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622년 창시된 이슬람교가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점차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마저 정복하고 750년까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로써 유럽의 패권 다툼은 서쪽의 프랑크 왕국, 중앙의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쪽의 이슬람 제국이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건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계사에서는 이즈음의 유럽을 중세시대라고 표현하며 서유럽을 차지한 게르만족들의 역사에 치중하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역사의 주역은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세력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는 이슬람 창건 초창기 우마이야 왕조의 영역과 기간, 그리고 아바스 혁명으로 탄생한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영역과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확장하던 11세기 초 동로마의 영역을 보면 아래 지도처럼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 일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만족들의 영역이 돼버린 서유럽은 스스로 암흑시대라고 칭할 만큼 기독교에 매몰돼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침체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십자군 전쟁은 터키 민족의 조상들이 이슬람권을 장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서진해온 돌궐족이 4세기 말에 훈족처럼 세력을 합친 뒤 10세기 중반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서는 1040년 셀주크 제국을 건설해 이슬람권을 장악해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곧 동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1071년 아나톨리아의 만지케르트에서 벌어진 동로마 군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차지 동로마 영토인 아나톨리아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셀주크 제국에게 아나톨리아를 잃은 동로마의 알렉시우스 1세 황제가 영토 회복을 위해 교황에게 소수의 용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서유럽 각국의 병력 파견을 호소했고 결국 1096년 8월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1차 십자군이 아나톨리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초 십자군들은 영토를 회복할 시 동로마 황제에게 바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차지한 영토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는 에데사 백국, 안티오크 공국,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에데사 백국이 1144년 다시 이슬람권의 손에 들어가자 2차 십자군이 결성됐고 1189년에는 3차 십자군이 결성됐지만 1차 때와는 달리 모두 패퇴한 채 돌아왔습니다. 1201년 베네치아 공화국과 일부 프랑크족이 출전한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집트가 원정 목적지로 성지 탈환보다는 노골적인 약탈이 목표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원정 중간에 동로마의 권력 투쟁에 끼어들어 1204년 뜻하지 않게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되고 라틴 제국 건설로까지 이어집니다. 도움을 받았던 십자군에게 오히려 수도를 빼앗긴 동로마는 아나톨리아의 니케아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뒤 57년 만인 1261년 라틴 제국을 쫓아내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는 라틴 제국에게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한 이후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계속 약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453년 셀주크 제국의 후신인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가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명말시켰습니다. 메흐메드 2세의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오스만 1세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남쪽의 아나톨리아 북서부에 작은 베이국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1326년 오르한 때 부르사를 점령하여 아나톨리아에서 동로마를 완전히 몰아냈고 1352년에는 갈리폴리를 통해 발칸 반도로 건너가 14세기 말까지 그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동시에 아나톨리아에 세워졌던 수많은 군소 공국들도 강성해진 오스만에게 대부분 복속했습니다. 술탄 셀림 1세 시대에는 페르시아와 이집트, 아랍까지 장악했습니다. 셀림 1세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이슬람교의 종주권까지 확보해 위세를 떨쳤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슐레이만 1세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오스만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서 서쪽으로는 알제리까지, 남쪽으로는 예멘과 수단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헝가리와 쿠크라이나 일부까지 아우르는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됩니다. 전성기의 영토를 보면 서지 중에 일부를 제외하곤 지중해 일대 전역을 통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개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풍요도 함께 누렸습니다. 서유럽 전역은 오스만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할 정도로 오스만의 강력한 서진 정책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유럽인들의 교역은 오스만의 지중해 통제에 막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백년 전쟁이 시작되던 14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새수용을 뜻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비롯된 르네상스는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확산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원인은 동로마 멸망 과정에서 동로마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한 데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간직하고 있던 고대 인본주의 문화를 서유럽에 전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세 서유럽을 옥죄어왔던 기독교적인 신본주의를 탈피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을 더 찾아 들어가 보면 오스만 제국의 문화 보존이 있습니다. 이슬람 탄생 이후 아랍어로 보존돼 오스만 제국에 전해진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탈리아어로 번역돼 인본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개막과 함께 오스만 침략의 나비 효과였던 것입니다. 15세기 초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 역시 오스만의 침략에 대처하려던 움직임의 바탕이 있습니다. 15세기 초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한 데 따른 나비 효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함에 따라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고
오스만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목표에서 새로 필요하게 된 탈출로가 대항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스만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에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해상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지만 오스만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들은 눈을 지중해 밖, 즉 대서양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고, 실제로 초기 대항해 시대는 바다를 잘 아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출신들이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로, 그 역시 제노바 출신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왕 엘리케도 어딘가에 있다고 알려진 기독교 국가 프레스터존 왕국과 협력해 오스만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에서 대서양 항해를 시작했고, 콜럼버스의 목적도 애초에는 예루살렘 탈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신대륙은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져 18세기 중반까지 서유럽은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17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오스만 제국은 쇠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오스만 제국에게 아시아 상품들을 수입하지 않게 되자 경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오스만 술탄들은 분명하게 근대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를 19세기 초까지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와중에도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에게 잇따라 패배하면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상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와중에 발칸 반도에서는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독립해 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마지막 노력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편을 들어 참전했으나 연합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패전의 대가로 영토가 분할되면서 사실상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장군이 터키 민족만을 이끌고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1923년 터키 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이처럼 한때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유산은 터키 공화국과 중동, 발칸 반도의 문화와 역사에 큰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터키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설명한 역사를 되돌아볼까요? 유럽사의 첫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트로이 전쟁부터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알렉산더 전쟁, 그리스와 고대 로마 제국, 기독교의 공인 과정, 민족의 대이동, 중세 유럽,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 르네상스의 발현과 대항해 시대, 근세 유럽의 패권 투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그야말로 세계사의 절반을 만난 것 같지 않았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